네, 안녕하세요. 친환경 수소 기술의 정남기 교수입니다. 음, 오늘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이 파워 소스의 그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포텐셜 에너지와 같은 것들을 쓰다가 익스터널 컨버전 엔진이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기기관 에 해당되는 이런 엔진을 썼었고, 또한 그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터널 컨버션 엔진까지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컨버스천이라는 공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뭔가의 에너지를 컨버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래서 화석 연료의 어떤 컨버스천을 이용한 그런 엔진들을 사용을 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과거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파워 소스들의 어떤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2차 전지를 활용하는 이런 전기 자동차, 그리고 수소를 연료로 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장착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어, 이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불편한 점이라 함은 2차 전지 그 자체의 그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완충을 한 이후에 이동할 수 있는 주행 거리가 생각보다 길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완충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안정성이나 이런 안전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다른 이슈이니까요. 그건 좀 제외를 하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전원으로 활용하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엔 우리가 충전하는 속도는 아마도 굉장히 짧게 휘발유를 우리 휘발유 자동차에 넣는 그런 시간과 비슷한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주행 거리가 한번 수소 완충 시 한 650에서 한 700km 정도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시스템을 비교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시 예, 리튬이온 배터리의 어떤 구성 요소, 그리고 소재들, 또한 그런 소재들로 구성된 이 전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해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위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은 우리 수소 연료전지하고 똑같은 전기화학 셀인데 이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의 저장과 변환이 둘 다 가능한 전기화학적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장치다, 저장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인데요. 수소를 연료로 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산화제로 써서 아래와 같은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내는 전기화학적 에너지 변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작동 원리에 관련해서는 위에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료전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일단은 그 연료전지 반응은 이렇게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물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전기화학적 반응은 사실은 물 분해 반응의 역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물이 전기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변환되는 장치가 물분해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러한 그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당연히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물만을 생성되는 하면서 동시에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친환경적인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변환 단계가 인터널 컨버션 엔진에 비해서 연료전지는 굉장히 단순한 단계, 딱 한 단계만 거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변환 단계가 딱 하나밖에 없는 연료전지가 굉장히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소가 가지고 있는 이 화학적 에너지, 케미컬 에너지를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 다양한 종류의 연료전지가 이제 존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분자 전해질 막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종류의 경우에는 아주 얇고 간단한 구조를 갖는 이런 전지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실예로 고분자 전해질 막이라 함은 고분자 형태의 아주 얇은 막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 두께가 한 25 마이크로미터에서 좀 두꺼운 것은 한 70 혹은 80 마이크로미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두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한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촉매 전극층을 코팅시켜서 우리가 전지를 만들게 되는데 전체적인 두께를 보더라도 그죠? 한 200나노미터가 채 안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에 관한 얘기들 좀 더 해볼 건데요. 2015년도에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죠. 닛산에서 1세대 리프라는 전기 자동차를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서 처음으로 상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24kWh라는 굉장히 소용량의 2차 전지만 탑재를 했던 상태고요. 이런 이 용량의 한계로 인해서 주행 거리는 완충 시 한 130km 정도밖에 가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1년 뒤에 현대 자동차에서 아이오닉이라는 전기 자동차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 보면은 한 28kWh 와트 아워에 다소 높은 용량의 전지를 이제 장착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190km 정도의 주행 거리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요. 닛산에서 2세대 리프를 이제 상용화를 시켰고 당시에는 한 230km 정도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코나 일렉트릭 베이크를 만들어내면서 한 400km 정도를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를 이제 확보하기 시작했었고요. 다만 테슬라에서 이제 독보적으로 주행 거리가 긴 그런 테슬라 모델 S를 이제 상용화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자동차 메이커에서 개발해 왔었던 상용화했었던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자동차 시스템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홍보들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테슬라 모델 S도 충전 시간에 대해서는 큰 장점을 가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완충을 하게 되면은 한 4시간에서 길게는 한 10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급속 충전 시에도 약 1시간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부분이 큰 단점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주행 거리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길어진 주행 거리를 확보했었죠. 한 500km 정도
까지 이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이 토요타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런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토요타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이 미라이 모델을 살펴보면은 수소를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주행 거리는 한 650에서 700km 정도까지 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지금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이 전기 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이 두 종류의 전기차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동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의 어떤 비교가 조금 더 명확하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동영상 자막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변환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의 어떤 개발 속도 혹은 개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연료전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해 왔고 또 어떤 모델을 통해서 이 상용화에 성공해 왔는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은 1998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는 연료전지 개발 조직을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마도 그런 소재 기술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국산화된 소재 기술 별로 없었어요. 촉매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분자 전해질 막도 그렇고 이러한 핵심적인 소재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 조립하는 기술, 그죠? 소재를 외국에서 구입해다가 적절한 구조를 갖는 이 전지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는 제작 기술을 개발하는 형태로 연료전지 개발 조직을 신설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2000년에 최초로 이제 산타페 기반의 소전기차 모델을 개발했었고요. 이 당시에는 이게 상용화된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타페라는 SUV 기반의 차량에 이제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시스템을 그냥 장착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활용하던 내연기관을 그냥 드러내고 엔진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그냥 연료전지 시스템을 그냥 넣어봤던 겁니다. 자, 그러한 이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한 5년 뒤인 2005년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우리가 국내 기술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산타페 혹은 그 투싼 그렇죠. 산타페가 주행거리 한 400km 정도 이제 가능한 이런 수준까지 이제 확보가 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오면서 수소 전기차 양산 체제를 이제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 3년 뒤인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 모델인 투싼 IX 연료전지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산 모델 역시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되지는 않았고 관공서에 이제 공급되는 형태로 어떤 로드 테스트를 진행하는 측면으로 이제 개발이 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투싼 IX에서 최초의 수전기차 모델을 통해서 엔진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넣는 게 아니라 그죠? 직접 바로 연료전지 시스템을 이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어떤 모델들을 개발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차세대 수소 전기차 모델인 넥소를 이제 상업화하는 데 성공을 했었고요. 이 모델은 관공서뿐만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해외 각국으로 그 수출까지 하는 그런 굉장한 그 성공의 어떤 모델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행거리가 600km, 공인 주행거리는 한 600km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 상용화에 성공했었던 다양한 자동차 메이커의 리튬이온 전지 기반의 전기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8년 정도만 돼도 대부분의 리튬이온 전지 기반의 전기 자동차는 한 400km 정도 가면은 많이 간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렇죠? 테슬라 모델 S를 제외하고서는 따라서 한 600km 정도 가면은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됐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넥소를 가지고 로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결과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600km가 아니고 거의 뭐 한 8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또한 일본의 토요타에서 개발한 2020년에 개발한 미라이라는 이 모델 역시 비슷한 수준의 한 8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이런 연료전지 자동차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었습니다. 따라서 리튬이온 전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주행 거리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 그런 핵심적인 소재들의 가격 중에서 그 전극을 구성하는 촉매 소재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의 넥소의 경우에는 그 순수한 백금 촉매를 이제 전극 촉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요타의 미라이의 경우에는 백금의 양을 이제 다소 줄인 감소시킨 이런 백금 기반의 합금 촉매를 전극 촉매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순수한 백금 촉매를 사용하거나 혹은 백금 기반의 합금 촉매를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백금만을 사용한 넥소의 경우에는 예상컨대 내구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금속에 해당하는 백금은 사실 산화가 잘 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 때문에 우리 귀금속이라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그런 귀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백금만 사용하게 되면은 내구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격이 이제 비싸게 되겠죠. 반면에 토요타의 미라이처럼 백금의 양은 다소 줄이면서 이제 제2 금속으로서 뭐 니켈이나 코발트나 아이언과 같은 것들을 같이 합금을 한 백, 백금 기반의 합금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백금 촉매의 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 금속을 합금시킴으로 인해서 촉매 자체의 활성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순수한 백금 촉매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그 내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 측면에서는 조금 이런 넥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두 가지의 대표적인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로 사용되는 백금의 양을 우리가 절감하는 어떤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백금의 양을 감소시킴에도 불구하고 촉매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동시에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런 핵심적인 촉매 기술 또는 고분자 전해질막 제조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국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다이아그램을 좀 보면 우리가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러한 소요 비용을 요소별로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재들 혹은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보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요 촉매하고 관련되어 있는 전극 촉매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비용, 촉매의 비용이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한 비용이죠. 그럼 그 중에서도 아마 그렇죠? 귀금속에 해당하는 백금이 과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그래프를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80kW에 해당하는 파워를 갖는 연료전지 시스템이죠. 퓨어셀 FC 시스템의 코스트 비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킬로와트당 몇 달러 정도가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한 2017년도 기준으로는 한 45달러 정도가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그 연료전지 시스템을 우리가 상용화에 성공시키고 일반 대중에게 보급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단가가 한 30달러까지 감소돼야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45달러에서 30달러까지 요 가격을 이제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네모칸 친 요 두 가지에 대한 기술, 예를 들자면 요 파워를 우리가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백금의 사용량을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백금의 양을 줄이면서 동시에 파워를 그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 촉매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5달러 정도라는 것은 이제 전체 한 15달러를 감축한다라고 봤을 때 한 33%를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었던 이 넥소의 판매량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정리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합니다. 한 2020년도 데이터일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한 10월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지역별로 경기, 서울, 인천 등등 여기 대전, 세종도 있죠. 여기 보면은 전체적인 판매의 비율은 사실은 경기도, 서울, 그다음에 울산 요런 이제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지역에서 이제 많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은 한 5%, 세종은 거의 1%도 채 안 되는 판매량이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판매량이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수소 충전소가 얼마큼 있느냐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별 수소 충전소의 개수를 살펴보면은 경기 서울에 5곳, 3곳, 그죠? 그다음에 대전에 한 곳, 이게 아마 학화동에 있는 그 수소 충전소일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울산엔 한 5곳,
그죠? 그래서 이런 수소 충전소가 많으면 많은 곳일수록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넥소가 많이 판매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넥소와 같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판매량을 우리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소 충전소의 대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를 보다 빠르고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같이 개발이 되어야만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과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이 서로 조화롭게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오른쪽에 이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넥소의 구매 고객 현황을 볼 수 있겠는데요. 2018년도에 처음 넥소가 이제 상업화돼서 상용화돼서 나왔을 때만 해도 이런 법인이나 혹은 관공서와 같은 그런 단체에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웠었어요. 일반 대중들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2020년도만 해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 개인 소유의 이런 넥소 차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수소 충전소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지 않게, 그죠? 그나마 넥소의 판매량은 역시나 일반 대중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지표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자가용이죠. 넥소와 같은 개인 소유의 차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연구 개발을 하는 입장이나 혹은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개인 자가용 말고 이런 트럭과 같은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상용차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개인이 사용하는 뭐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물론 주행 거리가 길면은 가장 좋겠지만 뭐 한 400km 정도만 돼도 그래도 뭐 충분히 활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좀 불편함은 있어도 집에서 충전하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트럭이나 그죠? 버스와 같이 아주 어, 장거리를 운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리튬이온 전지 기반의 전기 자동차를 활용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예상컨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이렇게 상용차에 굉장히 적합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런 대형 트럭에 해당하는 엑시언트를 개발해서 북유럽 주로 이제 현재는 북유럽에 수출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엑시언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개발 동영상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수출을 해서 어떤 피드백을 우리가 좀 이제 받으면서 좀 기술 개발을 좀 개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이제 넥소는 사실은 한 7천만 원 정도 수준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뭐 서울이나 대전과 같은 지자체에서 한 3,500만 원 정도의 이 보조금을 이제 대줘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일반 대중들은 한 3,500만 원 정도면은 이 넥소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가격대를 일단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그 현재 뭐 소나타나 혹은 K5와 같은 그런 중형 세단 정도의 가격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소의 가격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한 킬로그램당 한 8,000원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카 충전소에 가셔서 이렇게 그 가격을 물어보시면 킬로그램당 한 8,000 얼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넥소 기준으로 약 한 6.3kg의 수소가 이제 완충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5만 원 수준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5만 원 이제 완충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한 600km 이상 혹은 맥시멈으로 하면은 아까 동영상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한 800km 이상을 이제 주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솔린 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즘 기준으로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면은 그 휘발유를 이제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 자동차가 한 600에서 한 700km 정도, 한 700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연비로 따졌을 때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죠? 수소 자동차가 넥소가 주행 거리와 연비 측면에서는 그래도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가운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수소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메테인 리포밍이라는 메탄가스를 개질하는 공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콜 가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석탄을 가스화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추출해내는 기술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을 전기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물 분해 반응, 수전의 반응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산되는 수소들은 사실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색깔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더 넓게 한다면은 뭐 브라운 수소까지 포함을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요 석탄의 가스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수소의 경우에는 우리가 브라운 수소라는 명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메탄가스를 개질해서 만들어내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수소가 그나마 좀 칙칙한 색깔을 가지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화석 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한다라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석탄이나 그다음에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가스 얘네들은 전부 다 탄소와 수소, 그죠? C하고 H로 이루어져 있는 그 하이드로카본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드로카본 소재를 우리가 산화를 시키게 되면은 예를 들면 C하고 H로 존재하니까요. CO2, 그다음에 CO, 그다음에 H2O와 같은 이런 부산물들이 같이 수소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구 온난화를 급격하게 그죠? 안 좋게 만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라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그 브라운 수소나 혹은 그레이 수소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Carbon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과 같은 CCUS 기술이죠. 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이 수소 생산 방식의 접목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분루수소라고 이렇게 이제 좀 더 청정한 수소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메탄 가스 그 개질 공정이나 석탄의 가스화 공정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기는 하지만 그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어딘가에 저장하고 포집할 수 있으면 그죠? 이산화탄소의 배출 양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나은 청정 기술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추출해내는 수소가 아니라 그죠? 물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물분의 반응은 확실하게 친환경성을 띠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린 수소라고 보통 이제 명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해줘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서 거기서 이제 수소만을 분리해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은 물은 H2O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무리 이런 반응을 시키더라도 근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이런 이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과 그다음에 이런 수소의 색깔 분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요 위에 있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수소들은 아마도 이제 이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쪽에 응용 분야를 우리가 이제 주요 애플리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그 수소 생산 방식들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 방식은 지금 요 파란 색깔, 그죠? 내추럴 가스가 이제 메탄 개질 공정을 통하는 수소 생산 방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일 콜과 같은 이런 화석 연료로부터 수소를 추출해내는 이 방식이 거의 뭐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전 세계의 그 수소 생산량 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리고 한 4% 정도가 전기화학적인 물분해 반응을 통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예상컨대 수소의 가격을 맞추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석 연료로부터 만들어내는 이런 수소의 생산 방식이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청정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이 수전의 반응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기술을 활용했을 때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문제점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전의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향후 수소 경제의 수소 사회로의 진입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그 화석 연료로부터 나오는 수소, 그죠? 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화석 연료로부터 나오는 수소는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같은 이런 부산물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사실은 연료전지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수소의 농도를 낮추는 것 정도의 그 이슈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산물들 중에서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자, 포이즈너스 카본 모녹사이드예요. 그죠? 그래서 뭐죠?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일산화탄소가 사실은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을 급격하게 낮추는 어떤 안 좋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용 연료로서 수소를 사용할 때는 약 10ppm 이하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고순도의 수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보통 뭐 연탄 같은 거를 이제 떼게 되면 일산화탄소, 그죠? 뭐죠? 연탄의 부분 산화로 인해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런 일산화탄소 중독을 겪게 되면, 그죠? 사람도
그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중독성이 있고 독성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 예를 들면 폐 조직이 이제 넓은 표면적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러한 산소를 받아들여야 하는 폐 조직 표면에 일산화탄소가 강하게 흡착을 해서 산소 분자가 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산소의 결핍 증상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독성이 강한 이제 가스다라는 것에 좀 더 과학적인 표현은 사실은 흡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메탈 나노 입자들이 촉매로 활용이 되는데, 그런 메탈 나노 입자 표면에 일산화탄소가 아주 강하게 흡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전기화학 촉매의 경우에는 이게 화학 촉매 반응하고 비슷하게 전부 다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소량이지만 이 일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메탈 나노 입자의 표면이 일산화탄소로 가득 이제 차여지게 되는, 그렇죠? 흡착이 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소가 반응해서 수소의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활성점들을 모두 다 이 블라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제 성능에 급격한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석연료로부터 생산하는 이 수소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산화탄소를 10ppm 이하로 정제해내는 기술이 역시나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수소이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은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는 100% 고순도의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 그린 수소 생산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예로서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얼마큼 됐을 때 연료전지 성능이 얼마큼 빠르게 이제 감소되는가, 혹은 일정한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주어졌을 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성능이 감소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산화탄소의 농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연료전지 시스템, 이제 저온형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0도씨 정도에서 운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용 연료전지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럴 때 이러한 화석 연료로부터 추출된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순수한 100% 고순도의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커브를 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연료전지의 성능을 보여주는 커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25ppm, 50ppm, 100ppm, 250ppm에서 아주 소량이지만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이런 개질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성능의 저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250ppm이 포함된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고순도 수소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진 성능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한 10ppm 이하 정도의 일산화탄소만이 가능한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연료전지를 구동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결과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0ppm의 CO가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수소를 우리가 썼을 때, 예를 들면 고순도 수소 썼을 때 성능이 이만큼이라면요, 100ppm CO가 포함된 수소를 썼을 때 5분, 30분, 1시간, 2시간, 그죠? 210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역시나 성능의 저하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이런 일산화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그죠? 고순도의 수소를 만들어내는 저렴한 생산 방식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요. 그 고순도의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작업이 먼저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태양 전지나 혹은 뭐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기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의 전기를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생산을 해내고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 분해를 이제 시도하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물을 분해해서 우리가 수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럼 산소하고 잘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 수소를 이제 어떤 탱크에 저장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어딘가에 고압 용기와 같은 어떤 그 스토리지 머티리얼을 만들어서요. 그곳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전기 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수소에 저장된 에너지를 연료전지 구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수소로 변환시키고 그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죠? 원할 때에 이렇게 전기 에너지 생산해서 쓰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모든 에너지 변환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원할 때마다 이렇게 쓰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 가장 효율이 높은 조건 하에서 전기 에너지를 쭉 생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쓸 만큼 쓸 전기는 이제 다 써버리고요. 그다음에 남은 전기는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에너지를 잘 저장하는 시스템이니까 전기 에너지를 다시 저장했다가 또 원할 때 또 끄집어내다가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결국엔 수소 경제에 진입하는 어떤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모든 이런 시스템들을 보면요, 전부 다 이런 뭐 태양 전지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제 전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전해 시스템, 물분해 시스템도 전기화학 에너지를 변환하는 거니까요. 얘도 전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료 전지도 전지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리튬이온 전지도 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시스템, 이런 장치들이 전부 전기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수소 경제, 그다음에 또 미래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화학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기화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동영상으로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의 어떤 활용도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또 다음 자료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강의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난 자료에 이어서 이번에는 3주차 자료를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에서는 우리가 그 수소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수소 경제라는 것이 그죠? 어떤 산업적인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또 일으키게 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및 산업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식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큰 키워드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기존의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탄소 경제를 우리가 실현해 왔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아마도
수소를 중심으로 한 탈탄소 사회 또는 수소 경제로의 진입이 굉장히 중요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 같이 1992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시작으로 해서 97년 교토 의정서, 그다음에 2007년에 발리 행동 계획, 2009년에 코펜하겐, 포스트 2012, 그다음에 2015년 컵 21 해가지고요. 파리 신기후 체제 협정까지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그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다각도의 어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 가능한 친환경 사회로 이제 이동하고자 하는 그런 국제사회 노력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파리 신기후 체제 협정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라는 점이 이제 강조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파리 협정 이후로는 개도국까지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활동의 범위를 더 확장해가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선진국 또는 개도국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를 하였고, 한국의 경우에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의 감축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 파리 협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경제를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어떤 친환경 사회로 산업 구조로 이제 변환시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석 에너지,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하게 이런 2040년까지 2도씨 이하로 온도 상승을 우리가 그 막기 위해서는,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의 어떤 대전환이 필요할 것이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 중에 신재생 에너지가 한 36%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그린 에너지 전략 로드맵을 통해서 15대 그린 에너지 핵심 기술을 이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쭉 나열이 많이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술들을 좀 찾아보면요, 여기 연료전지가 수소 활용 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번의 그린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그 전략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장착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청정 연료라는 것에는 물론 이제 화석 연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CO2를 저감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또 수소라는 친환경 연료를 우리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경우에는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이런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에너지 변화 시스템들이 건물에 장착이 되기도 하겠지만, 냉난방 시스템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또한 이 수소 연료 전지가 이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앙 집중형 전력 생산 방식, 전력을 생산하고 또 분배하는 방식을 그동안 취해 왔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그리드에서, 작은 그리드에서 그 에너지 자립을 이제 실현하자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발전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태양광을 활용해서 이런 에너지 자립을 이제 작은 그리드 안에서 실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어떤 환경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역시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린 에너지 핵심 기술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가 투입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수소의 생산 그리고 수소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이제 수소경제로의 진입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어떤 그 그죠? 목표의 어떤 핵심적인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문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모빌리티를 이제 한번 집중해서 보면은 모빌리티라 함은 이렇게 이동 수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전원들이 필요한 어떤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빌리티 중에서는 아마도 자동차, 선박, 열차,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수소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혹은 수소 전기차를 이제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2040년에 620만 대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시도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선박이나 드론 관련해서도 수소 연료전지가 시스템이 이제 장착이 돼서 그러한 이제 분야를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전략이 되겠고요.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는 R&D를 이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022년도에 실증을 통해서 2040년도에는 이제 상용화를 우리가 완성하자라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9년도에 발표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소경제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수소 경제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 경제, 사회 전반, 국민 생활 등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 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우리 가져가 보면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 경제의 핵심이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를 이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이런 그 친환경 에너지의 측면에서 혁명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그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국민 생활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그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탄소 경제에 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아직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큼의 어떤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성장과 그죠? 에너지 경제가 이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탄소 경제하고의 비교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보면요, 우리 탄소 자원, 석유, 석탄, 가스 등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제 경제 사회가 됩니다. 그다음에 수소 경제는 이 탄소 자원을 벗어나서 수소 중심으로 가자라고 해서 탈탄소화 수소 중심 사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탄소 경제에서는 다만 우리가 이런 석유와 석탄, 가스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채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99%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수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 패러다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면 그렇죠? 수소는 지구상에 단독으로 그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모두 다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특히 물이
그죠? H2O로 되어 있으니까요. 물이 결국에는 수소의 어떤 수소 자원의 뭐랄까 근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만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컨셉은 어디서든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에서만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의 측면에서 한번 보죠. 대규모 탄소 경제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수급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기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저 해안가에 많이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석유나 석탄, 가스 같은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저 선박으로 이제 보통 운반을 하니까 운반을 해서 바로 이제 내리자마자 거기에서 운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안가에서 우리가 화력 발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앙 집중적으로 화력 발전소 각각의 어떤 화력 발전소에서 발전을 한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전기가 그죠? 어, 송전 탑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화력 발전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어떤 환경적인 이슈가 따라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입지적 제약이 크고 주민의 수용성이 낮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소 경제로 이제 넘어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그리드의 형태로 각각의 지역에서 소규모 그리드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투자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수급의 형태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수소 발전소라기보다는 그죠? 중소형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이제 곳곳에 설치가 되면서 분산형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송전탑이 결국에는 송전을 하는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에너지 손실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 생활권의 주변에서 분산형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런 에너지 뭐죠? 그 공급의 손실을 최대한 이제 줄여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입지적 제약이 적고 주민 수용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여전히 그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특히 예를 들어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 바닷가에 존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났을 때 입지적 제약이 굉장히 크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안정성이나 뭐 내구성 이런 측면에서 주민의 수용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수소 경제로 돌입했을 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역시 여전히 지금 현실에서는 주민의 수용성이 높지 않은 상태고요. 안정성에 대한 어떤 높은 요구를 해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쟁의 양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탄소 경제에서는 자원의 개발 및 에너지 확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나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심지어 전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1990년대 같은 경우에 이 석탄이나 석유의 어떤 고갈 이슈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면서 이런 그 화석 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전쟁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소 경제로 넘어가게 되면요,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규모의 경쟁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도 기술 경쟁력 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라는 것은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도
기체 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죠?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다양한 종류의 수소 화합물로부터 우리가 고순도의 수소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수소라는 원료를 이제 잘 확보를 한 이후에도, 그럼 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료전지를 우리가 구동시킬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역시 확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이제는 기술 경쟁력하고의 상관관계가 이제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그리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 생산과 활용의 중간 단계를 또한 생각해 보면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과 또한 운송하는 기술까지 다각도로 좀 포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환경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탄소 경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을 이제 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낙스, 삭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특히 그 온실가스로 잘 알려져 있고, 뭐 낙스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낙스, 삭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그 오염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러한 이제 형태로 환경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다만 이제 수소 경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적다라고 했습니다. 적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기를 생산하면서 물만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배출이 이제 없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수소의 생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배출이 아주 없다라고는 지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는. 그다음에 적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그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같은 여러 가지 이런 탄소 화합물들을 우리가 잘 포집하고 저장하고 또한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같이 들어온다면 온실가스의 배출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수소 경제 활성화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로서 우리가 수소를 연료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를 저감을 해서 결국 깨끗하고 안정한 청정 사회의 진입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30년 그래서 배출량 대비 현재 배출량 대비 37%의 감축을 목표로 우리나라는 이런 그 뭐죠? 기후 변화 대응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죠. 그래서 온실가스 가스의 감축량은 이제 현재 대비 2050년 17%,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 30%.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효과, 그죠?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극복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자, 태양광 혹은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공짜 에너지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하지만 우리가 원할 때마다 이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태양광의 경우에는 뭐 한낮에는 뭐 문제 없고요. 다만 이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낮에도 좀 어렵겠죠. 그리고 밤에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안 불 때, 그죠? 세게 불 때,
그다음에 약하게 불 때 등등 해서 이런 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풍부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우리한테 공급해 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에너지의 간헐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는 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기에 혹은 시간에 최대한 전력을 만들어내고요. 최대한 전기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ESS와 같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전기 에너지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기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 이제 요 아래에 있는 P2G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해서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고요. 잘 저장한 다음에 운송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어느 순간순간마다 수소를 연료로 해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구동하게 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ower to Gas라고 해서 P2G라고 명명합니다. 자, 다음에 에너지 자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에너지원의 다각화 그리고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 리스크를 완화한다.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을 우리가 제고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아마도 1990년대 그런 석유 파동과 함께 그 세계 각국의 어떤 전쟁,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어,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이제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화석연료의 공급이 어려워진다면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소하고 에너지를 자립을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생산을 가능하게 해서 수입의 의존도를 낮춰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의 전력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자금률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18% 우리나라가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33번째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소를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으면 뭐 가장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런 방식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외에도 해외에서 수소를 생산한 후에 수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동 등 특정 지역 국가 의존도를 낮춰서 수입의 다변도를 만들어내자라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원료가 화석연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죠? 해외의 어떤 그 화석연료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그 천연가스나 뭐 석탄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우리 운송을 해서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의 수소 생산 기술을 통해서 수소 개질이나 혹은 석탄 가스화 기술을 통해서 현지에서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우리가 역수입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급 기술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사실은 화석연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런 기술이 없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갖고 수소를 생산하고요. 우리도 가져다가 쓰고 또한 거기서 만든 수소를 우리 기술을 만든 수소를 다른 나라에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이제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 경제와 관련된 이제 산업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전방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방 산업은 우리 이런 이제 수소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 중에서 최전방에서 이런 수소 관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어떤 것이 있겠냐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보고 있는 정부에서 보고 있는 전방 산업 중에 하나는 이런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송 분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기, 열 등 에너지 생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수송 분야를 한번 보면요. 승용차에서 상용차, 열차, 선박, 드론, 건설기계 등 모든 운송 분야에 수소가 활용되면 아마도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가 창출이 돼서 다양한 산업의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새로운 어떤 직업군들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계 자동차의 시장 규모가 이 정도의 이제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10%만 수소차로 전환될 수 있어도 예를 들어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의 약 1.5배 수준이 되고요. 반도체 시장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자동차 시장의 10%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어떤 수소차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으면 굉장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전기 발전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친환경이면서 고효율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 전지가 분산 전환의 최적 에너지 전환 기술 및 설비로 구상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전 세계 발전용 연료 전지의 이제 발전량을 보면요. 예를 들면 2013년도에 215메가와트 수준이었었고요. 2015년도 299메가와트, 그다음에 17년도에는 670메가와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는 전 세계 발전용 연료전지의 발전량이 연평균 22%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국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 분야의 어떤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석탄 및 가스 발전과 연료전지 발전을 이제 비교한 표가 아래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자, 석탄이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 집중형 발전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의 용량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몇 곳 안 되는 그 발전소에서 대용량의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뿌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료전지는 이제 분산형 발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나의 어떤 지역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한 아니면 아주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충분히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서 자가 발전을 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생각하면 1kW면 충분하고요. 지역의 소규모 분산형 발전으로 생각하면 100메가와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전기를 만들어내는 효율을 살펴보면요. 석탄 가스와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한 60% 정도의 이런 효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연료전지도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40에서 60%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프랙티컬한 관점이죠.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연료전지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화학적으로 보면은 수소가 산소하고 만나 가지고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열 반응이에요. 그죠? 이 반응이 진행이 됨에 따라 계속 지속적으로 일정한 양의 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우리가 잘 수집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온수 혹은 난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열까지 포함해서 연료전지를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기의 효율을, 에너지 면의 효율을 90%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라는 측면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환경성으로 보면요. 물론 이제 석탄을 활용한 이제 화력 발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낙스, 삭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CO2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가스는 그보다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뭐 당연히 이제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환경성이 이제 괜찮다. 다만 여기에 이제 건설기관 입지 조건을 살펴봤을 때는 물론 입지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입지 뭐 이렇게 도심 내에도 할 수 있고 입지 제약이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고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건설기관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 대규모 발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석탄 가스 발전에 비해서 연료전지는 소규모로 분산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방 산업에 비해서 이제 후방 산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후방 산업은 사실은 그 앞에서 멋있게 그죠?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 전방 산업에 비해서 이제 저 근간에서 이 전방 산업을 지지해주는, 서포트해주는, 지원해주는 산업군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협력 부품 업체와 관련된 산업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중소 중견 기업들이 아마 대부분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활용하는 이런 다양한 수소 관련된 기술의 밸류 체인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산업군들이 연계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소차 또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입장의 협력 부품 업체가 현재 대부분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따라서 전방 산업에서 이런 수소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기술들이 급격하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면 시장의 점유율이 커질 수 있다면 그죠? 협력 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로 연계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차량별 부품의 숫자를 살펴보면은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차의 경우에는 3만 개 수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와 관련되어 있는 후방 산업들의 협력 부품 업체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수소차는 한 2.4만 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약 2만 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뉴스에 예전에 많이 나왔던 지적이 됐던 부분은 내연기관차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이제 되어감에 따라서 이러한 협력 부품 업체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환이 필요한데 그런 변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차의 부품 업체 중소 중견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그게 이제 이런 이제 그 부품의 개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또 부품의 종류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어려움이 이제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존재합니다. 수소차의 경우도 아마 비슷한 그런 이제 충격들이 좀 올 것 같고요. 다만 전기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이런 부품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산업군이 필요하긴 하지만 협력 부품 업체의 어떤 뭐랄까요 그 공동의 성장과 고용 창출 연계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죠.
자, 발전용 혹은 가정용 연료전지의 부품 수로 이제 보면요. 여기는 이제 다소 조금 심플하죠. 그래서 발전용 연료전지는 약 1만 개 정도면 가능하고 가정용, 건물용은 한 4천 개 정도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지고요. 다만 여전히 부품은 필요하므로 이제 새로운 어떤 협력 부품 업체의 어떤 발전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자, 다음으로는 수소 생산, 운송, 저장, 충전소 등 인프라의 구축과 같은 이런 이제 행위들은 금속, 화학, 기계, 설비 등 관련 산업의 투자와 시장 및 고용 확대를 유발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 생산, 운송, 저장 등의 밸류 체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밸류 체인, 그래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슬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태초에 어떤 에너지 원이 있을 거고요. 그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고 저장해서 운송하고 그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그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수소 생산과 운송 저장과 관련된 이제 이런 분야도 역시 산업들이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수전의 기술,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어낸 이제 그 수소를 고압 용기에 저장해야 하는 이 초고압 저장 기술 또는 다른 어떤 수소 화합물로부터 예를 들면은 그 메탄 가스가 있죠. 메탄 가스, 뭐 석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암모니아에서도 우리가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양한 수소 화합물로부터 수소를 이제 만들어내서 또는 뭐 물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수소를 이제 액상으로 또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이제 다양한 수소의 생산과 저장 기술들에 관련된 연구 개발의 투자가 확대돼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계 수소 경제의 어떤 현황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자, 기업 간 기술 경쟁과 협력이 전개는 되고 있지만 이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수소 경제로의 진입이 사실은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도 있지만 사실 수소를 활용하는 분야, 그죠? 특히 연료전지 자동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또 어떤 위기 속의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료전지는 한국과 일본 기업 간의 또 양자 간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산 선두 업체 외에 후발 메이저 업체의 시장 진출이 이제 점차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현재는 현대자동차와 요 토요타, 일본의 토요타 요 두 개의 기업이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시장의 대부분을 이제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혼다도 일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넥소라는 차를 상용화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토요타는 미라이, 혼다는 뭐 클래리티라는 차를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의 종류는 뭐 현대차는 SUV 형태, 토요타와 혼다는 뭐 세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공식적인 연비 주행 거리는 한 600km, 500km, 한 500km 정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다만 아까 우리 그 동영상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로 한 700에서 8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보고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넥소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이제 현장의 실제 내용들도 그렇게 700에서 800km 이상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자, 다만 그 차량의 가격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현대차는 넥소가 한 7천만 원, 그죠? 미라이는 한 7,800, 혼다는 조금 더 비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뭐 벤츠, 아우디, 뭐 BMW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19년, 20년, 21년 됐는데 사실은 아직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에서는 아직은 수소차를 상용화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연료전지 쪽에서 이제 발전 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일본 기업 파나소닉, 아이신, 그다음에 가정용, 한국 기업에서는 뭐 D사, P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D사는 두산을 얘기하고요. P사는 포스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두산과 포스코에서 우리 발전용 연료전지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상당 부분을 이 회사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의 경우에는 인산 용액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인산형 연료전지를 이런 발전용 연료전지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산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두산이 1등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1등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술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고 있으나 그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의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자동차 쪽이죠. 그다음에 뭐 두산 포스코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다만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나 미국, 뭐 유럽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기업들에서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 기술들을 굉장히 대규모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런 이제 계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혹은 뭐 우리 그 뭐죠 화학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생적으로 발생하는 그렇죠?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부생 수소를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죠.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얼마만큼 이제 보급하고 수출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7년도에는 사실은 보급이 굉장히 적었고요, 수출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던 이유는 사실 이 국내에서의 보급은 그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그죠? 그런 이제 공급이었어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요. 하지만 2018년도에 넥소가 이제 등장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보급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일반 대중으로의 공급이 이제 실현이 됐습니다. 또한 수출 역시 그로 인해서 이제 확연하게 증가하게 됐죠.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글로벌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2위가 도요타, 그다음에 3위가 혼다, 뭐 이런 수준이 됐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마 도요타에서도 상당히 많이 판매량,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서 현대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게 수소를 활용하는 산업군, 자동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를 내왔었는데요. 그에 반면에 국내의 수소 충전소의 대수를 살펴보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14개 정도 수준, 19년도에는 한 34개 수준 정도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뭐 일본, 독일, 뭐 미국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소 충전소가 이제 설치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뭐 두산을 중심으로 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수소 활용 기술들에 집중을 했던 반면에 이런 이제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인프라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향후에는 아마도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이제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도 국가개발, 연구개발 사업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R&D 투자의 비중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뭐 기차, 선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쉬운데요. 새로운 또 신규 모빌리티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도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드론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드론용 연료전지 시장의 전망은 뭐 이렇게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죠? 음,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드론의 어떤 활용도가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드론의 활용은 아마도 방송일 겁니다. 예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인트로가 시작이 될 때 전체적인 어떤 뭐 어디 여행을 가는 예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여행지를 쭉 넓게 보여주는, 그죠? 항공 사진 같은 것들을 쭉 보여주는데요. 동영상을 이렇게 이제 소형 드론을 활용해서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촬영용 드론의 경우에는 사실은 무거운 카메라를 달고 이제 날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중심으로 전원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전지 역시도 이제 무게가 이제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번 완충하고 채공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예능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한 그런 동영상들을 보여주는 그 장면들은 그리 길지 않아요. 그죠? 그냥 멋있게 한번 쓱 보여주고 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런 드론에 설치되어 있는 리튬이온 전지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방송뿐만이 아니고 실제 산업에서는 뭐 군사용으로도 정찰용 어떤 드론에 이제 활용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농업용으로는, 그죠? 그 소독을 하기 위한 방제 시스템으로 또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 그 안전과 관련된 구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드론의 활용도가 있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좀 특이하게는 우리 아까 그 발전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중앙 집중형 화력 발전을 하게 되면 송전탑이 쭉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발전소부터 어떤 도심 지역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송전탑을 관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을 겁니다. 높은 송전탑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문제가 없는지 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죠? 그 수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런 그 송전탑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찰용으로 드론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송전탑과 관련되어 있는 맵을 한전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드론을 위해서 그런 맵을 활용을 해서 드론이 실제로 그런 그 송전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찰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만 이제 사람이 가서 실제 작업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채공 시간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드론은 역시 채공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들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채공 시간을 길게 하려면 그 전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당연히 이 전지의 개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리튬이온 전지를 기반으로 이제 했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가져가려면 그 무게가 이렇게 가파르게 이제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수준으로 충분히 높은 에너지를 우리가 저장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무게별로 이제 얼마큼 채공할 수 있는가의 시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 무게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게가 이제 커진다고 보는 거고요. 무게가 커지면 당연히 무게가 무거워지면 에너지는 이제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에너지와 무게가 이렇게 높아질 때 채공 시간은 리튬이온 전지 기반의 드론은 이게 상승하기는 하지만 좋아지긴 하지만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네, 연료 전지는 이제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산 모빌리티라는 이제 기업에서 이런 드론용 연료 전지를 제작해서 실제 판매하고 사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발전용 연료전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전용 연료전지에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설치비, 그다음에 발전 단가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연료전지의 설치비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숫자들은 여러분들 뭐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그래서 뭐 킬로와트당 뭐 몇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숫자들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 이 비용을 차지하는 설치 단가, 재료비, 뭐 이런 노무비, 간접비 등의 비율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은 전체의 이 설치비는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차지하는 재료비의 비중은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설치비의 상당 부분을 재료비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이 전체적인 설치비를 이렇게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 설치비를 우리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재료비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줄어들 때 설치 단가 크게 줄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노무비, 간접비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절반의 수준까지 줄지만 이것은 이제 전체 비중으로 볼 때는 크진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재료비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다면 전체 설치비를 2018년도 기준에 비해서 약 한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발전 단가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8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요, 이 정도의 굉장히 높은 발전 단가를 요구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연료비가 되겠죠. 그럼 연료라 함은 당연히 수소가 되겠고요. 수소를 어딘가에서 생산해서 가지고 와서 저장했다가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데까지 필요한 비용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확연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연료비가 아닐까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수소 생산 단가와 운송 저장 단가를 이제 급격하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치비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발전 단가를 한번 보면요. 자, 현재 기준 킬로와트 아워당 250원 수준이 되겠고 22년도 되면 한 2,220원, 2040년 되면 130원 정도로 이제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202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중소형 가스터빈 발전 단가와 대등한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형 가스터빈의 발전 단가는 한 200원 수준이 되는데요. 2025년도면은 여기에 사이가 되는 거니까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소형 가스터빈 발전 단가와 비교를 하는 이유는 연료전지 발전소는 우리가 대형으로, 그죠? 짓는 것이 아니고 중소형으로 분산형 발전소 발전의 시스템 형태를 우리가 가져가면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규모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뭐 굉장히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13년도, 12년도에 나온 그런 자료라서요. 뭐 여러분들 뭐 크게 이런 이제 수치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가파른 어떤 그 시장의 규모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뭐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 세계 연료전지 시장 규모가 이제 성장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며, 수송용 연료전지 역시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국내 연료전지 시장 규모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트렌드를 보여줄 것이고, 연료전지의 생산량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며 누적 보급량 역시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던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그 탈탄소 경제로 넘어가서 수소 사회로의 진입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 예측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전방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후방 산업의 어떤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이제 산업군의 뭐랄까요, 협력 공동 발전을 이끌어야만 우리나라의 어떤 신성장 동력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결론입니다. 자, 수소 활용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수송용, 수소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 두산과 포스코가 있죠. 이 두 개의 수소 활용 분야에서는 이 세 개의 기업이 굉장히 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차에서는 이제 수소차를 양산해서 세계 최장의 주행 거리를 확보하고 있고, 뭐 90% 이상의 어떤 부품 기술을 우리가 국산화할 수 있을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연료전지 발전에서도 최대 수준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여기 수소 공급에 필요한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 기반과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장점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한 석유화학이 왜 나오고 플랜트가 왜 나오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전략 중에 가스를 개질하거나 석탄을 가스화하거나 혹은 부생 수소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석유화학과 관련된 석유화학 산업으로부터 산업의 어떤 공정의 부산물로서 중간 생산물로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경험들이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제 수 생산에 관련돼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수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충분히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그 LNG 가스죠, 우리 천연가스 공급 라인이 전국으로 잘 퍼져 있는, 그죠?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에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그 국토의 면적이 좁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이제 먼그 LNG 가스의 그 저장소가 어딘가 해안가에 있을 텐데요.
그 해안가로부터 전국의 각 지역으로 LNG 가스를 공급할 때 땅속에 묻힌 그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될 텐데요. 그게 이미 이제 전국 전 가정에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비슷하게 우리가 수소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하거나 혹은 LNG 가스 라인을 수소 라인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면 충분한 수소 경제를 우리가 빠르게 진입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LNG 가스의 파이프라인하고 수소 파이프라인은 그 소재와 어떤 그 안정성 측면, 소재적 측면, 안정성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천연가스는 주로 이제 메탄 가스가 주요 성분이 되죠. 그다음에 수소는 당연히 이제 H2 수소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가벼운 기체이면서 동시에 가장 작은 분자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소 기체를 운반할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을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하면요, 당연히 이 가장 작은 수소를 새어나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제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 수소 가스 라인의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수소 파이프라인의 어떤 뭐랄까요, 내구성, 그다음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 개발들이 현재 다각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에 나오는 거죠. 발달된 LNG 공급망을 활용한 전국 단위 수소 공급 가능성 보유. 자, 전국 단위로 LNG 공급망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 수소를 LNG 라인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수소를 생산하는 전략이, 그죠? 메탄 가스를 개질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메탄 가스가 주요 성분인 요 천연 가스 LNG를 이용을 해서요. 그 가스를 직접 연료 전지의 바로 앞에서, 그죠? 현장에서 개질을 하고요. 현장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LNG 공급망의 말단에 LNG 가스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빌딩이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말단에서 수소 추출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소 개질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LNG 가스가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수소로 전환이 되고요. 전환된 수소를 바로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가능할 것이다. 전국 단위로의 수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크게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렇죠? 기술력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조금 더 R&D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그렇죠?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첫 번째로 수소 사회에 진입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 그림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거랑 이제 같은 그림인데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수소 경제라 함은 최종적으로 수소를 연료로 활용해서 우리가 경제, 사회, 국민의 생활 전반을 예를 들면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체제의 변화를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수소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선 당연히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죠? 그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수소 경제를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선 태양이나 풍력, 태양광 풍력과 같은 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죠? 약간 간헐성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을 해서 쓸 수 있는 그 생산량 중의 일부는 우리가 뭐 다른 산업군에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쓰고 남은 전기를 이렇게 물 분해 반응을 통해서 수소로 저장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수송을 저장해낸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온 이 전기를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그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그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높은 에너지 디맨드를 이제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왜 그죠?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하는가 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지구 온난화 이슈가 있고 그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세계 각국의 어떤 기후 변화 대응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수송용 혹은 뭐 발전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 차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소 연료 전지라는 이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소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지금 현재는 화석 연료로부터 나오는 수소를 추출해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활용해야 하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그다음에 수소를 이제 생산해서 활용을 하기까지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요.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또한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방 산업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수소 저장, 운송, 그다음에 인프라 사업과 같은 그 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 전반이 산업군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 뭐 경제, 국민 생활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탈탄소 경제 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강의를 하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똑같이 9시에 그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